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코로나가 끝날 가능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엊그저께도 이제 시진핑 한 번 더 우리는 제로 코로나 끝낼 생각 없다. 네, 한 번 더 얘기했고요. 굳이 정치 이벤트를 가지고 얘기할 거면 양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얘기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5%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달성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 치료제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일단 치료제는 없고요. 빠르면 내년 초부터 양산에서 유통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실 내년이나 봐야겠죠. 아주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전 세계의 흐름과는 그래도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 이 중국 이야기 잠깐 좀 그래서 아까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도 역대로 또 그렇게 해온 거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또 락다운도 많이 이 해소가 된 상황이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판단이라기일 수도 있으나 중국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한번 보자 이런 네. 취지니까요. 우리 시장 워낙 또 영향 많이 받으니까요. 네, 한화투자증권 정정영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같이 일하는 분이 추천하셨어요. 아 돌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 예. 그분. 예. 네네네. 그래서 네. 중국이 강하더군요 최근에. 네. 예, 다른 데가 폭락세에서 강하니까 더 돋보이는데 맞습니다. 매를 먼저 맞아서 그런 거예요. 뭐 부양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쇄가 풀려서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가 다 얼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먼저 매를 맞았다기보단 다 같이 매를 맞았는데 제일 먼저 당근을 준 게 이제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4월에 한번 저도 이제 중국 뷰를 한번 낮춘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글을 쓰면서 도저히 4월까지 보면서 쉽지 않겠다. 올 4월이요? 네, 올해 4월까지.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뷰를 낮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시장 이제 주식 안 해.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한 4월까지는 그게 좀 심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거래 대금이 안 나왔고요. 네. 사람들이 주식시장 뭐 MTS를 켜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도 기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세가 필요한데 일단 뭐 총알 자체가 없으니 일단 저는 중국이 부양 1분기가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것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아예 주식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거였는데 특히나 5월부터 이제 리커창 총리가 대놓고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글로벌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외국인 자금들도 지금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사실 그 2월, 3월에 네. 제일 많이 욕 먹었던 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면서 중국도 대만을 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돈이 많이 나갔고 사실 대만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 돈이 묶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한 4월 정도는 계속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다가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중국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빠졌던 것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외국인 쪽이.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저는 일단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변곡점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께는 보통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이 계속 립 서비스만 하는데 사실 좀 질린다. 뭔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근데 5월 중하순부터 사실 시작은 이제 3월 말부터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양책 쓰겠다를 얘기를 했었고 5월에 이제 사실 제일 컸던 거 제가 보는 건 기준금리 내려준 거랑 그다음에 그 전전날에 부동산 대출 금리의 하한을 내려준 거. 저는 이거 승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민은행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 자금들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대출 금리의 하한을 없앴다고요? 내려줬습니다. 하한을? 네, 기준금리보다 원래는 이제 하한이 기준금리보다 낮으면 안 되죠. 근데 네. 이 기준금리보다 최대 20bp까지 내려서 부동산 대출을 나가게끔 이제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기준 금리보다도 낮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은행들이 당연히
기준금리다 스프레드를 받아서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네네네.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상장사도 있고 상업은행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민은행에 손발이 되어주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관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는 승부수라고 말씀드린 게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부동산 대출금리 하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일단 우선적으로 부동산부터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타겟으로 공격적인 부양책을 들어간다는 점이 저는 시장에서 제일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안 좋았습니까 혹시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가져올 걸 그랬네요. 제가 시간이 네.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월간으로 봤을 때 과연 코로나 때보다 지금 부동산의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보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한 3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 부동산 거래도 잘 되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좀 쇼크가 컸던 게 4월. 4월에는 코로나 때보다도 그러니까 똑같은 2020년 4월과 올해 4월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 거래량이 2020년 4월보다 한 10% 20%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행히 5월은 4월보다는 잘 나왔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 그러니까 2019년 이 수준보다는 훨씬 더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추세에 붙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 워낙 그 전에 계속 얘기를 다른 분들도 해주셨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가계 자산의 일반인 가계 자산의 40%가 부동산이고요. 지방 정부의 재정에서도 40%가 토지 매각, 그러니까 부동산에 잡혀 있습니다. 부동산이 안 움직여주면 결국엔 재정도 그렇고 일반 가계 자산도 그렇고 그냥 돈이 멈춰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거부터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부동산 대출 금리의 하한을 낮춰준 게 이제 빠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 어떤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네, 저는 경제를 이제 바닥을 잡겠다라는 게 확실한 시그널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지표가 있습니다. 어때요? 5월 중국 경제 지표가? 5월은 그 이제 저희가 뭐 중국도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오프라인 경제랑 잘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근데 하지만 서베이죠.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가 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 그래요? 생산, 수출, 소비. 근데 소비는 뭐 계속해서 전년 동기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던 거겠죠. 저는 이제 진짜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기대치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서프라이즈를 이게 기록했다고 보는데 컨센서스보다 좋았다는 네, 얘기죠. 훨씬 좋았습니다. 네. 네, 특히나 전보다 확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컨센서스보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제가 봤던 건 이제 수출 쪽이랑 생산 쪽인데 네. 네.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생산 쪽은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여전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 그렇겠죠.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이 됐는데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생산 활동이. 그리고 수출입도 사실 저는 이제는 뭐 수출입 단가를 본다기보다는 물량이 얼마나 나갔느냐를 네. 보는데 수출 물량도 수입 물량도 제가 한 17년에서 21년까지 평균을 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출입 물량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럼 3, 4월에 락다운 때문에 밀렸으니까 그게 이제 5월에 다 선적되거나 나간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월은 락다운이 좀 풀렸어요? 5월부터 이제 점차 풀어지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건 아까 생산 지표가 플러스를 떴다라는 건 네. 물론 이제 제가 감히 이제 중국 생산 활동이 다 정상화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입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여기다가 생산 활동 자체도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뭐 수출 물량이 3, 4월께 뭐 5월로 밀린 것도 영향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국의 공장들은 생산 가동률을 올리고 있구나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중국 부양책들에 대한 뭐 이 지표가 좀 나오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중국 내부에 혹은 뭐 글로벌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꽤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숫자상으로는 네.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물론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네.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그죠? 그리고 IPEF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4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네네. 또 고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책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게 나오고 이제 이대로 뭐 한 6개월 1년 가버리면 야 미국 경제 상당히 상처받겠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통제력이 강한 나라니까 야 우리가 괜히 부양해가지고 미국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어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중국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뭐 제가 감히 정치나 음모론을 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풀어 나가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는 보는데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 제가 그냥 데이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내가 지금 부양을 하면 미국도 도와줄 거야. 근데 미국이 우리 괴롭히니까 우리는 미국한테는 도움을 주면 안 돼.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중국 내부적으로는 경제 구조상 수출 경제가 비중이 크진 않지만 여전히 투자나 아니면 소비 쪽이 크다라고는 하지만 수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을 뗄 수 없는 곳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사실 중국의 수출 기업들도 좋은 건데 네.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민간 기업들이고요. 그럼 민간 기업들이 수출 나갈 데가 없다라는 점은 가장 핵심,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핵심이 민간 경제, 그러니까 고용을 책임져야 되는 민간 경제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작정하고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게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양책 쓰는 게 미국한테는 미국은 불편하게 느꼈으면 좋겠어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차라리 가려면 같이 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패권 쪽, 특히나 기술 패권, 뭐 국가 안보 패권은 뭐 대만은 제가 그냥 계속 드리는 말씀이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계속 그냥 노이즈만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게 뭐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뭐 대만산 갈치 수입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만의 수출입도 25% 정도가 중국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물론 반도체가 제일 많겠죠. 네. 물건 파는 4개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나가고요. 수입해오는 물건 중에 4개 중에 하나도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입장에서 중국이 굳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가져가면서 군사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치사한 행동이겠지만 지금처럼 수입을 막거나 뭐 수출을 막거나 경제적인 타격이 훨씬 더 바로 직격탄이겠죠. 사실은 군사를 움직이는 건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크고. 네 엄청나게 부담이 큰 상황이고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뭐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이제 대륙이랑 붙어 있잖아요. 대륙 대 대륙으로 이제 내륙 대 내륙. 네. 하지만 이제 대만은 중국이 섬이니까.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고 전투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 뭐 이긴다 한들 저는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다 하면 훨씬 더 이제는 약간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패권 경쟁, 기술 이런 부분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에 기술력이라는 게 당장 뭔가 충격이라던가 아니면은 타격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건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점점 이제 되면 골병 드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당장 미국은 인플레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소비자 물가 2%대이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중국이랑 미국이 뭐 패권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책 부분에서 부동산이 일단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양을 하는 게 맞죠. 네. 부동산 이렇게 뭐 아까 금리 제가 하한 낮췄다. 네. 기준금리 낮췄다라고 효과가 말씀 있어요? 주시면 네. 아직까지는 이제 티가 안 나고요. 한 6, 7월까지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중순부터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랑 좀 연관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물가도 대부분 높은데 중국도 이제 당연히 그럴 것이 아니냐라는 게 1번. 그다음에 작년부터 금리 계속 낮췄는데 부동산 금리도 많이 낮아진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의 지금 부양책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 버블 일으키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은 지금 과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냉각을 걱정할 때고요. 어제도 부동산 가격 지표가 나왔는데
뭐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 대비 MOM으로 다 빠졌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리고 보자 승부수 던졌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저는 만약에 6, 7월에 중국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기존 트렌드의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면 붙지 못하면 네. 저는 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안 되면 부동산 타겟형으로 또 부동산 금리 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네, 추가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중국이 굉장히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 부양도 뭐 금융시장에서 하고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부양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기차 하향이니 가전 하향이니 뭐 네네.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오는 거잖아요. 제조업 사이드에 뭐 네, 부품 맞습니다. 장비 뭐 이런 거 네. 소재 이런 거 수요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실물 쪽에. 특히 5월부터 관련 말씀해주신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정책들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내연차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부분에서도 지금 원래는 올해까지 구매세가 이제 취소되는 게 끝날 계획이었어요. 정책이. 근데 깎아주는 이거를 것. 아예 취소였습니다. 면제였어요. 면세. 네, 근데 이거를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충분히 연장을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중국의 전체 소매 판매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전체 소매 판매에서 10% 이상이 자동차가 차지해요. 근데 이제 3월에 4월에 상해 락다운도 있었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자동차 생산의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생산 기지가 뭐 부품사나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얘네가 한번 멈추고 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일단 공장을 멈췄죠. 그럼 3, 4월에 충격을 받았는데 5월부터는 살려주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뭐 생산은 사실 락다운 풀면서 이제는 재개가 될 거고요. 이제 수요 측이 워낙에 망가졌으니까 소비단이 이걸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감세죠 결국에는. 네. 세금 안 받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전기차도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하향 정책,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3, 4선 도시에 자동차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데이터들은 사실은 6, 7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월에 대부분 발표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자동차 하향 정책이든 부양 정책이든 저는 사실 중국의 2008년에 한번 했던 거, 2015년, 16년에 한번 했던 거 이때만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네. 일단 그때는 한창 중국이 고성장 중이었고 물론 이제 그때마다 경제 한번 위축되긴 했었지만 적어도 저희가 뭐 10% 가까운 성장을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양책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중국이 100조 위안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요. 여기다가 뭐 GDP 대비 부양 규모가 과거에는 뭐 한 3, 4% 정도 됐다라고 하면 부양 효과가 컸지만 지금은 사실 그 정도로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워낙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진짜 과거에는 3-4% 했던 게 효과였다면 지금 못해도 7-8% 해줘야 이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V자 반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바닥으로 더 뚫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 경제가. 요 정도로 이제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른 국가들은 계속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경제 자체가 중국은 적어도 이 뚫고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바닥 따지고 꼬리를 물고 가는 형식으로 바꿔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부양을 이제 막 뭔가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던 규제를 좀 덜 하는 그렇죠. 것도 이제 아, 네네, 중요한 빅테크 거잖아요. 같은 것도. 예. 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빅테크 규제는 사실은 저는 작년에 7월이었죠. 디디 추싱이 이제 6월 말에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3일 만인가 바로 규제를 때려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규제에 때렸던 이유가 국가 안보였어요. 사이버 안보. 근데 이 말은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자국 기업에 도입을 했다라는 건 저는 이때는 사실은 이제 규제가 정점은 찍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규제가 국가 안보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걸 처벌을 하려면 그러니까 문제 삼으려면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보였다던가 스파이 짓을 정말 했다던가 라는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 규제 강도를 끝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한 7, 8월 이후로부터는 중국이 신규 규제를 많이 뽑아낸 건 없습니다. 그냥 뭐 벌금 주고요. 그다음에 인사 뭐 바꿔라.
네. 뭐 규정 바꿔라 이런 식으로만 갔었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잘 기억하시면 갑자기 오후장에 그러니까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3월 말쯤에 갑자기 오후장에 홍콩, 중국,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갑자기 주가 급등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때 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류허 부총리라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 경제 책사가 나타나서 저희는 이제 미중 한창 협상할 그렇죠. 때 많이 나왔던 이름으로 알고 있죠. 그분이 이제 금융안정위원회 회의라는 걸 개최를 하면서 뭐 부동산, 금융시장, 빅테크, 뭐 ADR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별로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규제, 빅테크 규제 관련해서 좀 완화 시그널을 보여준 게 우리가 앞으로는 빅테크 규제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예측 가능하다라는 건 사실 저희가 규제가 처음 터졌을 때 제일 문의도 많이 받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규제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였거든요. 규제를 어디까지 할 건지 모르겠어요 였는데 3월부터는 규제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해주겠다라는 게 1번. 그 다음에 같이 말해줬던 게 대형 플랫폼 기업의 구조조정을 이제 마무리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창 규제를 맞았던 게 제일 컸던 게 엔트, 그 다음에 디디였죠. 네네. 가장 최근에 이제 디디는 얘기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 뉴스 보도에서 나온 게 국가안보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뉴스 기사 나왔습니다. 엔트는 물론 이제 IPO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지만 일단 부인했었고요. 일단 어느 정도는 규제 그리고 혹은 구조조정 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해 가는 거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제가 그게 확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대해 봄직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앞에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고용 때문입니다. 고용 안정화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뒤에 네. 이제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해주겠다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잠깐 민간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전체 고용 중에 30%, 한 35% 정도가 민간 경제가 이끌어갑니다. 그럼 나머지가 국유 기업, 그다음에 뭐 외국계 기업, 자영업자 정도 될 텐데 나머지 경제 주체가 과연 나머지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신규 고용을 이끌고 실업률을 낮출 만한 역량이 있겠느냐? 사실 이건 아니죠. 민간 경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다가 제일 큰 게 결국에는 빅테크인데 민간 경제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를 맞으면서 사람들을 엄청 잘라냅니다. 한 10명 중에 2-3명은 그냥 잘랐다라고 해요. 네네네. 그럼 빅테크가 이렇게 잘라내면 사실은 하위에 있는 뭐 벤더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훨씬 더 많이 사람을 감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중국의 실업률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어제도 실업률 데이터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6.1% 사실 저는 이제 그 숫자를 믿진 않지만 네. 6.1%라는 걸 이게 6.1%가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가 터졌을 때만큼입니다. 그때 6.2% 피크 찍었었고 그러니까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어제 5월 기준으로 5.9%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면 4월 달보다 낮겠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국이 이제 고용 지표는 웬만하면은 되게 세부적으로 발표를 안 해주고요. 그나마 한 연령대별로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청년층으로 보는 16세에서 24세 정도가 이게 계속해서 찍고 한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실업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5세에서 59세 정도는 이제 떨어졌는데 그들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낮춰진 건 맞는데 청년층 실업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4월보다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4월에 18.2%, 그다음에 어제 발표는 5월이 18.4%.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분들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장 악화되는 부분일 거고 중국 정부에서도 안 그래도 신규 고용도 잘 안 나오는데 실업률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 일단은 민간 경제부터 살려줘야 될 것 같고 민간 경제 중에서 누가 지금 사람들 제일 많이 자르고 있느냐? 보니까 빅테크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빅테크를 규제하는 게 정말 고용을 이유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빅테크 규제가 완화가 구조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고용이라는 게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계속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네. 사람 자르는 걸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빅테크 규제 완화의 이유가 고용이라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지원책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 섹터별로 보니까 그
그 전기차, 네. 예, 그쪽 BYD 뭐 이런 것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 뭐 신고점 찍었죠.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눈에 뜨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럼, 네. 네. 특히나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제가 중국 쪽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전기차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중국 태양광 풍력 쪽 이런 구조적 성장주 관련된 애들인데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정책 수혜도 있었고요. 더 많이 팔아보자 이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컸던 건 락다운 해제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락다운 해제 쪽에서 상해 락다운 해제하면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반도체랑 중국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입니다. 얘네가 사실은 상해 생산 기지라던가 아니면은 밸류체인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락다운 때문에 꽉 눌렸다가 락다운 풀어지면서 이제 생산 활동이라던가 수주라던가 이런 게 다시 재개가 되니까 얘네부터 일단 반응을 세게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하는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네. 왜냐면 방금 거는 이제 락다운 해제 효과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봐야 되는데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뭐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기차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아, 있습니다. 중국 쪽엔. 네네네. 네. 바이오도 괜찮습니까? 제가 뭐 바이오 테크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적어도 저는 중국의 제약 쪽보다는 차라리 바이오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네. 사실 중국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자체적인 수요보다는 계속해서 해외 쪽으로 본인들이 사업 부문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중국 쪽은 뭐 아직 빅테크 쪽은 뭐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네. 민생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쪽은 조금 천천히 다가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있습니다. 빨랐어. 뭐가요? 바이오. 핑아. 아, 핑안이라는 회사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아, 예, 뭐 핑안 네.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네. 완전히 지금 배드 닥터지. 닥터가 아니죠. 거기 잘 되고 있죠? 뭐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항서의학은 잘하고 있죠. 얘네도 이제 주가가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것도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의학이 있죠. 네. 또 있다.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정정영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 한 가지만 또 네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그 중국의 소비가 이제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경기 부양을 하면. 근데 지금 그 한국에 관련된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뭐 게임을 비롯한 한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꽉 막혀가지고 네네네. 사실 이쪽에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 그쵸. 사실. 네, 저도 제일 많이 듣고 보고 있는 게 그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그러면 중국이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를 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코로나가 끝날 가능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엊그저께도 이제 시진핑 한 번 더 우리는 제로 코로나 끝낼 생각 없다. 한 번 더 얘기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뭐냐면 당대회가 10월 11월 이제 뭐 시진핑 3년이 앞두고 리커창 총리가 마치 정권을 이제 가져올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도 풀 거고 상해 락다운을 시작으로 그러면 우리 쪽도 뭐 수혜를 받을 건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항공이나 뭐 소비재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일단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기본적으로 제로 코로나가 끝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네. 굳이 정치 이벤트를 가지고 얘기할 거면 저는 내년 3월에 열릴 것으로 일반적으로 했던 양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현지 내부적으로도 감히 5% 이상의 경제 성장률 이번에 달성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올해 중국 정부가 얘기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5%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달성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보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 2%입니다. 역성장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 1분기죠. 마이너스 6.8%, 네, 3.2%.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성장을 그때 이후로 처음 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5.5%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 3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어갈 지도부가 새로 나와요. 근데 그들이 이끌어갈 앞으로 5년 중에 첫 번째가 내년이고요.
근데 심지어 작년에 올해 경제 성장률 달성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을 시키고 정부 출범은 좀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도부가 나오고요. 그들이 새로운 5년을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라는 기대하는 건 전 사실 정치국회가 내년 양회가 훨씬 크다라고 봐요. 네. 일단 근데 이거는 너무 사실 제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 치료제입니다. 사실은 뭐 팍스로비드 가져오긴 했지만 4월에 중국 내부적으로 일단 치료제는 없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3분기 정도면 임상 데이터 나올 거고 연말이면 긴급 사용 신청될 거고 승인될 거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양산에서 유통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실 내년이나 봐야겠죠. 저희가 백신 접종률도 완전 접종률은 한 86, 7%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부스터 샷은 50%간 넘었어요. 사실 아직도. 굉장히 낮죠. 네, 저희가 사실 중국이 워낙 백신을 빨리 맞기 시작했으니까 네. 부스터 샷도 당연히 그만큼 올라갔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감히 사실 못 열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하반기에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약간 락다운 더 해제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 쑥쑥 가긴 하겠지만 아주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겠지만 소비재나 항공 이런 쪽으로 보는 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부적으로도 사실 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도 항공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소비 관련된 것들. 근데 락다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 이제 눌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굳이 중국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아까 맨 처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라리 공장이 돌아가면서 필요한 부품들 왜냐면 걔네들 이제 재고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중간재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주 찬찬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궁금한 게 많이 풀렸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중국 이야기 상세하게 해주신 분은요 한화투자증권의 정정영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